고민을 좀 상담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글이 길어가지고 임방화 응리 두렵고 떨리는 목소리로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평범한 남성입니다. 이 글을 올리는 것도 사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에게도 말하지 못한 이야기인지라 지나친 시청자 추로는 삼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들어 정말 이상한 증상을 겪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여름이라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장마가 시작되고 습도가 올라가면서 몸 상태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가장 먼저 나타난 건 땀이었습니다. 원래도 땀이 많은 편이긴 했는데 올해는 정도가 너무 심합니다. 에어컨을 18도 정도 틀고 선풍기까지 켜놔도 온몸이 축축해질 정도로 식은땀이 납니다. 씻고 나와도 금방 땀에 온몸이 젖고 특히 팔꿈치와 목 뒤쪽은 피부가 계속 벗겨집니다. 아토피 같은 건가? 건선인지 접촉성 피부염인지 모르겠지만 각질이 너무 심해서 공공장소에서 긁는 것도 눈치가 보일 정도입니다. 검은 옷도 있지 않습니다. 아토피 아닌가요? 게다가 에어컨과 선풍기의 영향인지 개도 안 걸린다는 여름 감기까지 달고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만 그래도 혹시 몰라 병원을 다녀봤습니다. 피부과에서는 지루성 피부염 같다고 했고 그 질환임. 내과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혹시 자가 면역 질환인가 싶어서 대학 병원까지 가서 혈액 검사도 받아봤는데 결과는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한의원에서는 몸에 열이 많은 태양인이라면서 한약과 침을 처방하려 하시길래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약을 먹고 쉬어도 몸 상태는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햇빛도 견디기 힘들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쉬는 날이면 산책도 자주 하고 공원에 앉아있는 걸 좋아했는데 요즘은 1시간만 밖에 있어도 피부가 따갑고 화끈거립니다. 집 밖에 나서는 것 자체가 두렵다 보니 자연스럽게 밖에 나가는 것도 줄어들고 밤낮 또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입맛도 이상하게 바뀌었습니다. 예? 저는 어릴 적부터 식품 관련 알러지로 인해 생해산물, 육류, 털 있는 과일 등을 먹지 못했는데 요즘 오히려 회나 육회 등이 자주 땡겨서 배민클럽 유튜브 패키지까지 구매했습니다. 덕분에 살이 포동포동하게 쪄서 곧 잉맨님의 무게를 따라갈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상한 점은 냄새입니다. 요즘 후각이 너무 예민해졌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면 누가 방금 향수를 뿌렸는지 누가 치킨을 먹고 들어왔는지까지 알 것 같은 느낌입니다. 친구들은 그냥 예민해진 거라고 하는데 저는 그 정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혀입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요즘 혀가 자꾸 길게 나가는 느낌이 듭니다. 침을 삼키려고 하면 혀가 순간적으로 툭 튀어나가는데 제가 의식하기 전에 움직입니다. 며칠 전에는 모기가 날아가는 걸 저도 모르게 입을 벌렸습니다. 정신 차리고 보니 모기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건 우연이겠죠? 그리고 이상하게 숫자 13이나 삼각형 문양을 보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예전에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요즘은 피라미드 사진만 봐도 묘하게 고향에 온 듯한 따스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정말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집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정치인 인터뷰가 나오길래 아무 생각 없이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도 모르게 화면을 향해 고개를 숙이며 장로님 장로님 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살면서 그런 단어를 입 밖으로 내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왜 그런 말을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리고 그날 밤 꿈을 꿨습니다. 커다란 지하 공간이었고 주변에는 사람처럼 생겼는데 눈동자가 세로로 찢어진 존재들이 수백 명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절대 미국 정치 갤러리에 들어가지 마. 그 이후부터 습도가 올라가거나 비가 오는 날이면 몸 상태가 달라집니다. 에어컨 제습 기능을 뜨면 비교적 괜찮은데 비 오는 날은 정말 힘듭니다. 얼마 전에는 거울을 봤는데 정말 잠깐 0.1초 정도 눈동자가 세로로 보였습니다. 깜짝 놀라서 다시 보니까 멀쩡했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이런 증상을 겪는 사람이 생각보다 없더라고요. 근데 잉맨님의 더 모먼트 오브 컨택트 영상에서 어떤 분이 랩틸리언은 습한 환경에서 각성한다 그랬었는데 그 댓글이 3초 만에 삭제됐습니다. 이게 더 무서웠습니다. 혹시 제가 너무 많은 걸 알아버린 걸까요? 솔직히 가장 걱정되는 건 부모님입니다. 만약 제가 정말 랩틸리언이라면 부모님도 랩틸리언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니면 저는 입양된 걸까요? 여자친구는 없어서 아직 다행인데 나중에 결혼하면 문제가 생길까 걱정입니다. 인간이랑 랩틸리언 사이에서 혼인이 가능한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혹시 아이가 태어나면 알을 낳을 수도 있는 건가요? 그리고 제일 큰 고민입니다. 다음 달 회사 건강검진인데 혹시 피검사하면 정체가 들리길까요? 제가 아직 각성이 덜 된 개체인지 괜히 국가기관에서 연락 오는 거 아닌지 걱정됩니다. 긴 고민 상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잉맨님의 의견 여쭤봅니다. 본인이 제가 봤을 때는 외계인이고 파충류계 reptilian이십니다. 나루토로 따지면 우치아 일족 같은 건데 받아들이시고 회사에는 좀 비밀로 하시면서 그리고 또 reptilian 2세 연예인들도 되게 많아요. 누군지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그리고 알게 모르게 당신과 같은 사람이 이 사회에 많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나중에 미국 정치 갤러리에 비밀글 댓글 다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건 좀 이건 진지한 것 같은데요?
야, 자, 반갑습니다. 지금은 이건 진짜예요. 군 적금으로 900만 원 잃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버는 돈도 계속 넣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역하기 전 군대에서 모아둔 군 적금을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과는 손실 900만 원이었습니다. 전역 후 일을 시작했고 이번 달 월급도 이미 주식 계좌에 넣었습니다. 사실 앞으로도 4개월 정도는 계속 일할 예정이라 약 1,400만 원 정도를 더 벌게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 돈도 전부 주식에 넣어서 900만 원을 복구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주변에서는 절대 그러지 말라고 합니다. 이미 잃은 돈에 집착하면 더 큰 손실만 본다고요. 그런데 저는 계속 이번에만 복구하면 끝이다 라는 생각만 듭니다. 900만 원을 포기하고 새로 시작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버는 돈으로 천천히 복구를 노려보는 게 맞는 건지 도저히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혹시 저와 같은 비슷한 경험이 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마인드부터 틀려먹었습니다. 군적금 900만 원을 주식으로 다 꼬라박을 정도의 마인드면은 이건 도박이랑 똑같은 거고요. 이거는 투자가 아니에요. 고리스크 주식에다 막 투자하고서 어떻게든 자산을 불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불릴 수는 있겠지만 이 마인드 자체가 이거 너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 지금 이 900만 원에 현혹돼가지고 계속 이것만 생각하고 계시는데 이거보다 더 크게 망가질 수도 있거든요, 사람이. 뭐 대출 끌어다 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버릇을 잘 들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현실에 그 어떤 기대감도 들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잉맨님. 공포썰 영상으로 입문하게 되어 반지의 제왕, 호빗 스토리 요약 등 잉맨님이 올리시는 긴 호흡의 영상들을 정말 재밌게 즐기는 애청자입니다. 고민은 다름이 아니라 제목처럼 현실, 바로치고 사회생활 및 다른 인간과 대면하는 상호작용 및 자기 자신에 대한 기대가 너무나 낮고 오히려 불편하고 두려운 지경입니다. 현재 제 상태를 말씀드리자면 키 170 초반 비만인 남성이고 인서울 4년제 대학교 1학년 방학 중에 있습니다. 제 고등학교 시절에는 과거에 있었던 여러 일들 때문에 인간 혐오와 우울감에 휩싸인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점은 현재는 좀 완화되었습니다. 하지만 학창시절 때 정상적인 대화 방식을 배우지 못했던 탓일까요?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싶었지만 대학을 다니면서도 남녀 불문, 대화 및 여러 부분에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커뮤니티에 소속되고 싶은 마음에 몇 가지 시도도, 그러니까 동아리 가입, MT도 해보았지만 큰 진전은 없습니다. 관심사가 맞는 사람 자체도 거의 없었을 뿐더러 설령 있더라도 제가 낄 자리는 없는 것 같더군요. 모르겠습니다. 제 노력이 부족했던 탓일까요? 아니면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 부정적인 방향으로 지레짐작하는 것이 문제였을지도요. 사실 혼자서 하는 일들을 즐긴다면 딱히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운하게도 저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몇 안 되는 친구와 반나절 넘게 피곤해서 못 버틸 때까지 롤을 해도 컴퓨터를 끄는 순간 사무치게 외로운 감정이 저를 덮칩니다. 부모님과의 관계도 조금 설명하자면 두 분께서는 재정적으로 부족함 없이 지원해 주시고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도 살면서 손에 꼽을 정도로 정말 좋은 분들이긴 합니다만 부모님과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두 가지 있습니다. 종교와 약물 혐오입니다. 두 분은 굉장히 열렬한 기독교 신자이고 저는 과거엔 믿었지만 현재는 마음이 완전히 떠난 상태입니다만 재정적인 부분을 두 분께 의존하고 있기에 교회는 나가고 있고 이 부분은 아쉽지만 수긍을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두 번째, 약물 혐오입니다. 제로콜라마저도 몸에 해롭다며 기피하시는 부모님은 제가 ADHD 성향이 있었을 때도 우울증에 걸렸을 때도 약물 치료는 극구 반대했습니다. 특히 우울증에 관련해 종교적인 방식으로 권유했을 때 저 사이에 절대 넘을 수 없는 벽이 세워진 것만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성인이 되고 잠시 부모님과 몇 달 따로 살게 되었을 때 치료를 받아 우울증은 조금 완화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끔찍하게 혼자인 것 같은 기분은 여전합니다. 이대로 평생 아무에게도 이해받지 못한 채로 추한 인간이 되어버린 것이 무섭습니다. 무언가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조차 지금의 저한테는 너무 힘듭니다. 물론 저보다 힘들고 공경에 처한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오는 걸 알고 누군가는 사치스러운 고민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그걸 안다고 제가 덜 힘들어지진 않더군요. 지금 저는 병적으로 저를 받아들여주고 포용해줄 그런 존재가 필요합니다. 매너라고 하던가요? 하지만 동시에 이건 건전하지 못하고 이루어질 수 없는 망상이라는 것 또한 압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이 모순적인 불안감과 고독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까요? 잉맨님만의 의견이나 팁 같은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튜브 흥해라 뿌뿌. 고독은요 안 사라집니다. 죽을 때까지 따라다녀요. 받아들이셔야 돼요. 근데 너무 괴로워서 못 받아들이겠죠 지금. 그러면은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몸을 만들어야 돼요. 여기서 좀 느꼈는데 170 초반의 비만이잖아요. 진짜 뭔가를 바꾸겠다는 의지로 진짜
빡세게 헬스장을 다니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육체하고 정신은 이어져 있어요. 그 둘은 하나입니다. 저도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 어렸을 때 이런 성향이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착각했던 게 뭐냐면은 정신으로 이겨낼 수 있다 라는 어떤 그런 착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떤 현상이 생겼을 때 내 의지와 어떤 그런 것으로 내 환경을 좀 바꾸고 할 수 있다. 아니면은 우울증 약, 뭐 폭세팅 같은 걸 먹어가지고 좀 완화시킬 수, 근데 그게 아니에요. 결국은 그 환경이 바뀌어야 되고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내 자신의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가 통째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몸이 날렵하고 강해야 돼요. 놀랍게도 그렇게 되면 정신머리가 달라져요. 완전히. 그래서 지금 가장 먼저 선행사항이 헬스장 다니시는 거예요. 다른 대안은 제 생각에 없어요. 그냥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하세요. 몸을 바꾸셔야 돼요. 지금 선행사항이 살짝 순서가 잘못되셨어요. 이거에 대해서 고찰하시는 것도 좋지만 고찰하기 이전에 내가 강력한 몸이 되면 그 고찰이 좀 더 쉬워져요. 좀 명료해지고 더 선명해지고 행동력이 좀 더 빨라져. 육체를 가꾸면 많은 것들이 따라옵니다. 오히려 육체를 가꾸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도 있어요. 뭐 여성이든 남성이든. 우울증 약도 답이 아니에요. 우울증 약이라든가 어떤 그런 약물 같은 것들, 물론 ADHD는 도움이 되겠지만 이것 때문에 우울해서 나중에 폭세팅 같은 걸 드신다 하면은 그걸로 해결 안 됩니다. 기분 울적해지는 것. 그 잠시 동안만 그렇게 되는 거고 결국은 그걸 모든 걸 바꿔야 돼요. 회로를. 운동하세요. 몸을 바꾸시면 인생이 바뀝니다. 안녕하세요, 익맨님. 저는 04년생 무직 백수 임궁입니다. 저는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저만의 비밀이 있습니다. 군대도 전역하고 비프리, 부활절 같은 상남자 노래를 들으면서 한남 오브 더 한남인 저의 말 못할 비밀은 바로 BL 웹툰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예? 중딩 때 에반게리온을 본 이후 저는 은근히 미소년에 대한 마음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불법 사이트에서 웹툰을 보던 씹덕이 된 저는 지금은 돈 주고 봅니다. 친구들의 권유로 야툰 중 하나인 색화점, 섹시한 전우들 같은 작품을 봤는데 이상하게 2D 여자들은 저를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저는 우연치 않게 단지 성인 작품이라는 이유로 어떤 작품을 보게 됐습니다. 당시 항상 인기 순위에 있던 야화첩이라는 작품을 보고 제 가슴은 그동안 느끼지 못하는 애틋함과 이상한 기분과 함께 비리라는 장르에 콕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방 넘어 방, 힐링 스토킹, 수하, 남의 BL 만화, 박지사육, 그림이 정말 제 취향입니다. 원조 교재 아닌데요? 등등 정말 다양한 작품을 보았고 지금도 즐겨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현실 게이는 절대 아닙니다. 현실 남자는 보기만 해도 거부감 들고 여자가 좋습니다. 근데 이게 소설이나 웹툰으로만 가면 이런 게 왜 이렇게 너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중학교 때 집안의 가세가 기울 때 저를 위로하던 유일한 것 중 하나여서 제가 추억 보정이 된 건지 저도 제 자신이 왜 이러는지 너무 고민입니다. 마지막으로 좀 더 설명을 추가하자면 저는 막 가슴 크고 근육질의 남자 나오는 거를 별로더라고요. 적당한 미소년인데 또 너무 보추 같지는 않고 에반게리온 카오루나 블루로 캐릭터들 느낌의 캐릭터들이 좋습니다. 혹시 잉붕이들 중에서도 저와 같은 사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이제는 BL 소설을 써가면서 스스로의 만족감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는 저는 정상일까요? 연애도 하면서 지냈는데 한 번도 누군가에게 말 못할 저만의 비밀이자 고민입니다. 근데 이러면 안 되나? 뭐 좋아할 수 있지. 그러니까 BL 장르에서만 나오는 뭐 묘사 같은 게 또 있을 거 아니야. 아직 남자를 안 만나봐서 그럼. 남자 만나보면 그때 깨달음을 얻을 것이야. 근데 나도 약간 본인의 생각에는 남자를 보면 좀 별로다, 징그럽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는데 막상 진짜로 만나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이 살짝 들긴 해요, 저는. 막상 입안에 들어오면 나도 모르게 아이씨. 나도 엉덩이 빵빵한 남자들 보면 거스 쓱 비벼보고 싶던데? 아이 씨발에. 잠깐만, 이거 섹스 묘사가 있는 BL물들인가 이게? 제목을 아예 처음 듣는데 근데? 약간 이런 스타일 좋아하시는구나. 내 생각엔 어렸을 때 어떤 버튼이 눌린 것 같아. 그러니까 어렸을 때 난 BL 본다는 상상조차도 안 해봤는데 본인만의 어떤 특수한 경험 때문에 그 테크트리가 타진 것 같은데? 저는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나 혼자만 아는 내가 좋아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 근데 절대 누군가가 못 봐. 그거에 대해서.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가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나는 그런 걸 그만두는 편이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왜 그래야 되나 싶기도 하고 이게 뭐 죄 같은 건가? 내가 뭐 신을 믿는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이런 죄책감이라든지 그런 걸 느껴야 되지? 조금만 해방해보면 안 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좀 해방해보시는 거 어떤가? 그러니까 내 말은 한국에 국한되지 말고 뭐 일본 BL도 보고 미국 BL도 보고 다 한번 보라는 뜻이야. 견문을 넓혀가지고. 그럼 한 5년쯤 뒤에 슬슬 호르몬도 맞고 태국 뭐 비행기 편도 알아보고. 아유, 농담이고 어쨌든. 끝까지 한번 파고 먹어봐라. 뭐 이거죠.
히토미 신나게 보다가 마컷에서 갑자기 띠용하고 튀어나와서 기분 족같았는데 배덕감 들었어요. 근데 저도 그런 적 있어요. 히토미에서 진짜 개꼴리는 톰보이 망가를 봤거든? 진짜 그림을 너무 잘 그려. 개꼴려 진짜. 미쳤어. 근데 마지막에 띠용 돼 있어가지고 아 씨발 이러고 껐어요. 북마크를 할지 말지 5분 정도 생각했어. 아 지금 이거 개인데 아 근데 그림책 아 근데 이거 개인데 아 근데 이거 그림책 아 근데 이거 5분 동안 했어요. 욕망에 솔직하지 못한 거지. 아닌가? 씨발. 뭐라 해야 돼? 이거를? 안녕하세요 익맨님. 지금 너무 머리가 깨질 것 같을 정도로 고민이 되어 글을 남깁니다. 저는 아직 커밍아웃을 하지 않은 게이라서 이런 이야기를 주변 이성애자 남자들한테 쉽게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제 주변에는 게이 친구들이나 여자 사람 친구들밖에 없어서 의견을 많이 들어봤는데 이번에는 이성애자 남성인 익맨님과 시청자분들의 시각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글이 조금 길지만 객관적으로 판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이게 다 진심이라는 가정하에 듣겠습니다. 뭐 게이라고 놀리거나 그런 거 하지 말아주세요. 9월에 새벽 수영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첫날부터 마음에 드는 남성이 한 분 있었지만 저는 연애할 생각도 없었고 상대가 게이인지 저를 좋아하는지도 전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먼저 다가갈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반도 아니라 인사조차 하지 않는 완전히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부터 그분이 먼저 저를 자주 쳐다보고 눈이 자주 마주쳤으며 그 이후부터는 매일 제 옆에 와서 샤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샤워기가 40개에서 50개 정도 있었는데도 제가 항상 다른 곳에서 씻는데 그때마다 제 옆으로 왔고 심지어 먼저 씻고 있다가도 제가 다른 곳에서 씻기 시작하면 어느새 제 옆으로 온 거 있습니다. 이런 일이 몇 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혹시 착각일 수도 있고 괜히 오해를 살까봐 계속 모른 척 했습니다. 그러자 어느 순간부터는 제 옆에서 샤워를 하면서 몸을 아예 제 쪽으로 근데 잠깐만 이거 아까 그 게임을 좋아한다는 사람이 집에 자기 소설 쓰는 건가? 아 뭔가 이상한데 좀 꼴리는 어쨌든 죄송합니다. 어디까지 가죠? 제 옆에서 샤워하면서 몸을 아예 제 쪽으로 돌린 채 씻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고개만 돌린 것이 아니라 발 방향까지 모두 제 쪽으로 향했습니다. 고추를 그럼 조준했다는 거야? 꼬준? 발 방향 두 쪽이 내 쪽으로 향했으면 꼬준한 거잖아. 너무 노골적이라 당황해서 더욱 모른 척하며 씻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나자 더 이상 제 옆에서 씻지 않았고 원래 갔던 동선도 달라졌으며 매우 빨리 씻고 먼저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관심이 없다고 생각해서 포기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10월 중순부터 약 2에서 3주 정도는 그런 냉각기가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되니 오히려 제가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끝내고 싶지 않았습니다만 저 역시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갈 용기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10월 말 승급을 하면서 운 좋게 같은 반이 되었고 저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 먼저 인사를 하기 시작했고 그러자 그분도 바로 반응했고 냉각기 때처럼 빨리 씻고 하진 않고 다시 저와 비슷한 속도로 움직였습니다. 이후 반회식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핑계삼아 단체 채팅방 초대를 위해 번호를 교환했습니다. 따로 연락할 명분이 없어 개인적인 연락을 하지 않았지만 그 이후부터는 그분이 항상 먼저 저에게 인사를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밖에서 따로 만날 계기를 만들고 싶었지만 새벽 수영반 특성상 모두 출근 때문에 바빠 침묵이 거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11월 첫째 주부터 수업이 끝난 뒤 그분이 먼저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나가면서 1, 2분 정도 대화를 나눈 정도였는데 주로 수영 수업 이야기나 제 몸이 좋아졌다는 얘기, 예전에 몸이 안 좋았던 것을 걱정해주는 이야기 등을 했습니다. 저는 반대로 그분이 결석하면 왜 안 나왔는지를 묻는 정도였습니다. 저는 같은 반이 된 이후 있었던 일을 매일 일기로 기록했는데 확인해보니 11월 한 달 동안 그런 스몰 토크가 6번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월 마지막 주 어느 날 평소보다 훨씬 오래 이야기를 나누다가 출구에서도 계속 대화를 이어갔고 그분이 먼저 우리 둘이 저녁 한번 먹자고 제안했습니다. 단체가 아니라 둘만 보자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그때 그분이 저를 좋아한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초반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다가왔다가 제가 계속 모른 척 했는데도 다시 용기를 내서 둘이 보자고 말해준 것이 고맙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제가 그동안 아무런 표현을 하지 못한 것이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호감이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어서 일부러 구실을 만들어 먼저 개인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고 그분의 답장 분위기도 매우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분의 바쁜 일정이 끝나자 바로 약속을 잡았고 다음날 만났습니다. 식사는 본인이 사겠다고 했고 다음에는 네가 사 라고 말해서 자연스럽게 다음 약속도 있는 줄 알았습니다. 식당 마감 시간까지 약 3시간 정도 대화를 나눴고 학창시절 이야기, 진로를 바꾸게 된 이야기, 가치관, 상처를 잘 받는 성격 등 꽤 깊은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미 서로 호감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연애 분위기가 생길 줄 알았지만 실제로는 그런 분위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동성애나 연애와 관련된 이야기도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남성 친구들끼리 하는 대화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동안 카톡에서는 하트도 자주 보내고 하트요?
분위기도 좋았는데 실제 만남에서는 그런 분위기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만난 이후 서로 말을 놓기로 했고 다음 날에는 그분이 반말로 인사하며 제 어깨를 쓰다듬고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저는 주변 게이 친구들과 상담을 했고 대부분 상대가 아직 네가 게이라는 확신을 못해서 조심하는 것 같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저 역시 겉으로는 제가 게이라는 신호를 준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더 확실한 신호를 주기 위해 우리가 만난 바로 다음날 주말에 또 볼까? 이번에는 밥 사기로 했잖아 라고 카톡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동안 밀린 일정이 많아서 어렵다고 했고 이후부터는 카톡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친절했지만 답장은 짧아졌고 하트도 사라졌습니다. 일주일 뒤 다시 만나자고 했을 때도 연말 단체 회식 시즌이 끝나면 보자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때까지는 최소 3주가 남아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바빠도 한 번도 못 만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웠고 저는 그때부터 선을 긋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결국 편지를 2장 써서 용기를 냈습니다. 수영장에서 둘만 있는 순간 다 너 좋아해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분은 응? 무슨 말이야? 아 개새끼가 라고 물었고 저는 다시 내가 너 좋아한다고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다 말하기 어려워서 편지에 적어왔어 라고 하며 편지를 건넸습니다. 그분은 고마워 잘 읽을게 라고 했고 저는 먼저 자리를 떠났습니다. 아 씨발 덴지 레제 같아. 수영장이라고 하니까 게이 덴지 게이 레제. 약 10분 뒤 그분에게 답장이 왔습니다. 쉽지 않았을 텐데 용기 내줘서 고맙지만 자신은 여자와 결혼하는 미래를 그리고 있으며 지금은 일이 바빠 나중에 제대로 답장을 보내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날 오전 정말 긴 답장이 왔고 제가 편지에 쓴 내용 대부분에 대해서 매우 신중하게 답변해 주었습니다. 요약하면 자신이 저를 피하는 것처럼 보였던 이유에 대한 해명, 현재 잘 되어가고 있는 여성이 있는 것 같다는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 친구로 지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계속 마음에 걸립니다. 저는 편지에서 나는 우리가 같은 마음인 줄 알았고 네가 나에게 호감이 있는 줄 알았다고 분명히 적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긴 답장에서 그 부분만큼은 끝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성애자다. 남자를 좋아하지 않는다. 너를 그런 의미로 생각한 적은 없다. 너가 오해한 것이다 같은 직접적인 표현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주변 게이 친구들과 여자 사람 친구들에게 모두 이야기했는데 대부분은 처음 행동들, 문자와 카톡 분위기, 새벽 수영이라는 환경에서 먼저 둘이 만나자고 제안한 점, 그리고 거절하면서도 성 정체성이나 저에 대한 감정 자체를 명확히 부정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적어도 한때는 저에게 호감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그저 이성애자인데 성격이 매우 배려가 깊어서 상처 주지 않으려고 최대한 돌려 말한 것뿐이라는 의견. 어떤 이성애자 남자가 씨발 샤워하면서 한 달 정도 고추를 나한테 조준하면서 나를 바라보면서 씻어 이 개씨발 누가 꼬준을 해. 저는 평생 이런 착각을 해본 적도 없고 누군가에게 고백한 적도 처음이었으며 커밍아웃도 그 사람에게 처음 해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몇 달 정도 혼자 착각했던 것인지 아니면 정말 상대에게도 어느 정도 마음이 있었던 건지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제가 그분이 저를 좋아한다고 생각했던 이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거의 한 달 동안 지속적으로 제 옆에서 샤워를 했습니다. 아니 이건 빼박인 것. 둘째, 제가 계속 모르는 척하자 몸을 아예 제 쪽으로 돌린 채 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셋째, 눈이 계속 마주쳤고 제가 시선을 피해도 계속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넷째, 같은 반이 된 후 어디 사는지 묻고 스몰톡을 자주 걸었으며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다섯 번째, 침묵이 거의 없는 새벽 수영반에서 스몰톡 몇 번 나눈 뒤 먼저 둘이 따로 저녁 먹자고 했습니다. 여섯째, 문자 분위기가 매우 다정했고 하트 리액션도 자주 사용했습니다. 일곱째, 거절하는 장문의 답장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자신의 성 정체성이나 저에 대한 감정을 명확하게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보셨을 때 이성애자 남성인 닉맨님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분이 정말로 이성애자였고 제가 모든 상황을 오해한 것이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다른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객관적인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게이예요. 내 생각에 양성애자도 아니고 게이인데 한국 사회에서는 이제 게이로 평범하게 사이가 불가능하니까 게이들 중에서도 그냥 여자랑 결혼하고서 사는 사람 존나 많잖아요. 도망간 것 같아. 제 생각엔 100% 게이예요. 아니면은 게이 아니면은이 아니야. 왜냐면은 사연자분이 굉장히 신중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시그널들을 느꼈는데도 불구하고 잘 모르겠다고 얘기할 정도로 신중한 성격인데도 이게 느껴졌어. 근데 그 느낀 시그널들이 이성애자인 제가 봤을 때는 말이 안 돼요. 저는 만약에 한 달 동안 내 옆에서 샤워하면은 아이 씨발 이럴 것 같거든요. 아이 아저씨 왜 그래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내 쪽으로 고추를 조준한 채로 샤워해. 그러면 이 개새끼야 이 씨발 이러고 비누를 던지든 뭘 하든 결판을 냈을 텐데 이런 시그널들이 7개나 쌓였다? 이거는 게이예요. 난 오히려 작성자가 오해랑 착각 엄청 해서 자기 기준으로 썼을지도 모른다. 근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증언의 연속성과 신빙성이 있고 이거를 개인적인 감각으로만 느꼈다고 하기에는 몸을 내 쪽으로 보고
떨어져 있는 자리에서도 계속 내 옆으로 와서 샤워를 하고 새벽반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별로 없는. 그리고 저녁 약속을 하고 하트가 포함되어 있는 문자를 나누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객관적이라고까지 할 수 있거든. 진짜 팁 준다. 후회하지 말고 준비 단단히 하고. 특히 관장. 아이씨, 마지막으로 술 먹자고 거사치려라. 경험자로서 준 거다? 예? 그러니까 고백을 거절한 이유는 이제 무서워서 도전을 못하는 거지. 단순 호기심일 수도 있음. 나도 경험 후에는 게이는 아니었구나 확신했음. 무슨 경험을. 어쨌든 제 생각엔 100% 게이인 것 같습니다. 익매나 시청자 수 언급 안 하고 싶은데 게이 얘기 계속 나니까 타노스 당했다고? 치즈직 13명? 아까 18명, 20명 이러지 않았나? 유튜브는 34명인데요? 이로써 밝혀진 점, 유튜브에는 게이가 많다. 아닌가? 성급한 일반화에 오르죠. 어쨌든 야가다 에이스 마에스트로 할아버지와 위태위태 인간 실격 기습 방어전. 안녕하세요 이매님. 대구 사는 20살 인궁입니다. 오늘은 고민은 아니지만 저의 학창시절에 있었던 사적이고 부끄러운 이야기를 공유해볼까 해서 글을 남겨봅니다. 그날은 유난히 화창한 날이었고 저와 친구는 학원에 가기 전 간단한 허기를 달리러 편의점에 들어갔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높은 객관성과 준수한 분석력으로 알맞은 컵라면을 픽한 뒤 스낵면 같은 패급 라면을 고르려는 친구를 가볍게 훈계하며 식사 준비를 마치고 이제 막 한 젓가락 들어올리는 순간 다듬어지지 않은 밝은 회색빛의 중단발 머리에 가볍게 올린 스냅백 모자, 삐쩍 마른 몸매에 마치 의도한 듯 젖과 몸을 형광색 야가다 안전조끼로 아슬아슬하게 가리신 편의점마저 그에게는 사치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형체의 한 영감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약간의 실수가 올라왔지만 저와 친구는 염치와 도리를 알기에 엄숙한 분위기를 유지하며 식사를 이어나갔습니다. 저희의 옆을 지나 컵라면에 물을 받고 화창한 날씨를 즐기며 식사를 하시려는 듯 야외 벤치로 나가는 영감님의 뒷모습을 보며 약간의 쓸쓸함과 고독함이 느껴져 왠지 모를 죄책감이 느껴지는 찰나 영감님이 너무 들뜨셨던 걸까요? 벤치에 앉기 직전 그는 슬랩스틱을 하듯 철푸덕 넘어졌고 정성스레 조리된 라면은 벤치와 바닥에 쏟아져 버렸습니다. 이런 씨발! 목격과 동시에 눌러놨던 웃음 보따리는 터져나갈 것만 같았고 웃음을 목 아래에 겨우겨우 가둬두며 애써 시선을 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거유의 여성에게 시선이 가듯 저의 눈은 본능적으로 신사분께로 돌아갔고 그를 다시 직면하는 순간 그는 벤치에 쏟아진 라면을 크게 한 젓가락 집어올리셨습니다. 이런 개씨발 설마 보여주나? 진짜로 하려는 거야? 웃음은 말 그대로 터지기 직전에 괴로운 지경이었지만 은큼한 상상이 현실로 이뤄지는 것이 두려워지면서 저는 그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면발은 생체 음스통이 아닌 진짜 음스통으로 향했고 저와 친구는 주와 입말을 몰아내며 평정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위기를 지나보내고 잠시 후 꺼진 불씨를 재확인하듯 시선은 다시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신사분은 벤치에 앉아 공허한 눈빛으로 양팔을 쭉 뻗어 마치 피아노를 연주하듯 위아래로 휙휙 털어내고 있었고 여러 상상을 자극하는 영감님의 몰골에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엎드려 울듯이 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 적고 나니 다시 생각해도 부끄러워지네요. 익매님도 현실에서 지옥에 우참해보신 적 있나요? 있다면 알려줘잉. 약간 이거 그거 같아. 그 호북이 알죠? 호북이처럼 이런 씨발 영모 설마 보여주는 거요? 진짜로 하려나 보다. 저 영감탱이 진짜 미쳤나봐. 씨발 이거 같아. 자, 다음 고민입니다. 그래 익매나 형이다. 글이 좀 길어질 수 있는데 나처럼 인생의 뜻밖의 전환점을 맞이한 사람들이나 그냥 남일처럼 웃을 사람들은 가볍게 읽어줬으면 좋겠다. 내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나는 그냥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하게 그지없는 30대 중반 남자다. 평생을 여자만 좋아하며 살아왔고 학창시절부터 지금까지 여친도 몇 번 만났고 야동을 봐도 무조건 이쁜 여배우 나오는 걸만 골라보던 지극히 전형적인 이성여자였다. 남자의 몸이나 게이 문화 또 게이야? 잠깐만. 게이 문화 같은 건 나랑 완전히 안드로메다만큼 멀리 떨어진 세상 이야기인 줄로만 알고 살았다. 모든 사건의 발달은 약 6개월 전 주말 밤에 DC나 루리앱 같은 커뮤니티를 눈팅하던 때였다. 그날따라 할 일도 없고 심심해서 이런저런 게시글을 보다가 우연히 남자의 전리성과 신세계에 관한 글을 보게 됐다. 내용인즉슨 남자의 항문 안쪽에 위치한 전립선이 일종의 남성용 G스팟 같은 곳이라 거기를 제대로 자극하면 기존의 일반적인 야위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난 쾌락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였다. 심지어 사정을 하지 않고도 느낄 수 있다는 드라이 오르
우울가즘이라는 단어가까지 등장하더라고. 읽어야 되나 이거? 처음에는 에이 미친놈들 별 희한한 소리를 다 하네. 남자가 자기 구멍에 못 넣는다고 하면서 그냥 비우고 넘어가려 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 밤 따라 그 글의 잔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거임. 인간의 호기심이라는 게 참 간사한 게 한 번 신세계라는 단어를 들으니 대체 어느 정도길래 저렇게 난리를 치지 싶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멀스멀 지배하기 시작했음. 결국 나는 홀린 듯이 인터넷 쇼핑몰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막 거창하고 커다란 기구는 차마 못 사겠고 입문자용으로 아주 작은 무난해 보이는 소형 플러그 하나랑 러브젤을 장바구니에 담았다. 주문 버튼을 누르는 순간에도 손이 달달 떨리더라. 택배 상자에 문구류나 생활용품으로 표기되어 배송되는지 몇 번이나 확인하고 나서야 결국 결제를 마쳤다. 며칠 뒤 택배가 도착했다. 아무도 없는 자취방에서 택배 상자를 까보는데 무슨 비밀 공작원이 된 기분이었음. 화장실로 들어가서 인포머셜 비디오에서 본 것처럼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샤워기로 내부를 대충 세척. 이걸 쿨리스라고 부른다는 것은 나중에 알았다. 한 다음 준비를 마쳤다. 처음 도전은 솔직히 말해 지옥이었다. 거울 앞에서 엉거주춤한 자세로 젤을 듬뿍 바르고 시도하는데 이질감과 거부감이 장난 아니었음. 몸이 자꾸 긴장하니까 들어가지도 않고 약간의 통증만 느껴져서 아 역시 커뮤니티 약장 수르기 낫겠구나. 내가 뭔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 짓을 하고 있나 싶어서 그만두려고 했다. 근데 사람 심리가 오기가 생기잖아? 젤을 거의 쏟아붓듯이 해서 계속 다시 바르고 숨을 깊게 내쉬면서 온몸에 힘을 뺐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들어갔다. 이럴 씨발. 순간 묵직하고 꽉 찬 느낌이 들면서 묘한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무심결에 기구를 살짝 위쪽, 그러니까 배꼽 방향으로 살짝 지그시 눌러봤다. 그 순간 머릿속에 진짜 벼락이 쳤다. 거짓말 안 하고 온몸의 신경이 짜릿하면서 허리가 저절로 뒤틀렸다. 손끝부터 발끝까지 전이를 쫙 퍼지는데 기존에 손으로 할 때 느끼던 사정감이랑 완전히 결이 다른 깊고 묵직하면서도 온몸을 압도하는 쾌감이었다. 손 하나 대지 않고 사정감이 턱끝까지 차오르는 느낌이 드는데 진짜 내 인생에서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경험이었어. 그날 나는 새로운 세상에 눈을 떴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다. 한 번 그 맛을 느끼고 나니 기존의 일반적인 야위는 밋밋하게 느껴지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주말에만 재미로 하던 것이 2주가 지나자 사흘에 한 번이 되고 한 달 뒤에는 퇴근하고 집에 오면 무조건 샤워실로 지켜가는 게 일상이 됐다. 기구도 점차 발전했다. 초보자용부터 시작해서 손으로 조작할 수 있는 전립선 마사지기, 나중에는 진동 기능이 달린 원격 제어 기구까지. 내 자취방 서랍 구성은 알록달록한 성인용품들로 채워죽었다. 그러다 문득 내 인생을 힘들어 놓은 정체성의 위기가 찾아왔다. 어느 날 평소처럼 기구를 사용하면서 기분 좋게 쾌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문득 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다. 잠깐만. 남자의 신체를 통해 이런 절정감을 느끼고 내 몸의 뒤쪽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이렇게 쾌락을 느낀다면 나 혹시 남자를 좋아하는 건가? 이 생각에 한번 꼬리를 물기 시작하자 멘탈이 사정없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 전까지는 그냥 신체적인 스위치를 누르는 행위라고 생각했다. 남자의 몸에 전립선이라는 신경 집합체가 있으니 거기를 누르면 기분이 좋은 것은 당연한 생리현상이라고 스스로를 정당해왔단 말임. 하지만 쾌감이 점점 깊어질수록 내 뇌가 이상한 방향으로 기구를 인식하기 시작한 것 같다. 기구를 더 움직일 때마다 이게 기구가 아니라 그것이라면 어떨까라는 망상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불쑥불쑥 머릿속을 침범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때부터 내 머릿속은 혼돈의 도가니가 됐다. 내가 지금까지 진짜 내 성향을 모르고 살아온 것인가? 나 사실 억압된 게이였던 거 아니야? 어쩐지 옛날에 헬스장에서 몸 좋은 형들 보면 멋있다고 예? 심지어 내 자신의 성향을 테스트해보겠다 치고 인터넷에서 남성향 퀴어물이나 게이 관련 동영상을 검색해서 찾아보기 시작했다. 샤워하면서 남자 배우들이 나오는 영상에 집중해보려고 애를 썼는데 솔직히 남자의 얼굴이나 몸을 보고 성적으로 흥분되진 않았다. 여전히 길거리에 지나가는 이쁜 여자를 보면 눈이 돌아가고 야동도 여자가 나오는 게 훨씬 좋았다. 하지만 막상 뒤를 자극하는 순간만큼은 머릿속에서 남성성이나 수동적인 역할에 대한 미묘한 쾌감이 먼저 왔다. 몸은 여자를 원하는데 내 뒤쪽 감각은 남성의 물리적 자극을 원하고 있다. 이 괴리감 때문에 밤마다 잠을 못 잤다. 친구들과 술자리에서 여자 얘기로 한창 쌀을 떨다가도 속으로는 너네는 내가 집에서 무슨 기구로 어디 지지고 있는지 구해도 모르겠지 하는 자괴감과 묘한 스릴이 교차했다. 내가 게이가 된 건지 아니면 그냥 이상한 변태 취향이 생긴 건지 구분할 수 없었다.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전립선 야위는 성적 지향과 상관없는 단순한 신체적 쾌락이다라는 글도 많았지만 막상 그 깊은 쾌락에 몰입해 있을 때 내 모습은 누가 봐도 완벽한 게이의 그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어느 날 진짜 정신 차려야겠다 싶어서 가지고 있던 기구들을 전부 종량제 봉투에 싸서 버리기도 했다. 이제 다시 평범한 남자로 돌아가자 하면서 굳게 다짐했음. 결과가 어땠을 거 아니야. 딱 일주일 잡았다. 일주일 뒤에 퇴근길에 스마트폰으로 새로 출시된 기구 신제품 결제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했다. 이미 열려버린 판도라의 상자는 다시 닫을 수 없었다.
좋았던 것이다. 지금은 어떻게 지내냐고? 이제는 해탈의 단계에 접어들었다. 여전히 나는 여자를 좋아한다. 여성에게 연애 감정을 느끼고 여성을 볼 때 성적 매력을 느낀다. 하지만 혼자만의 비밀스러운 시간에는 그 누구보다 내 몸의 생리적 쾌감을 솔직하게 느끼는 사람이 됐다. 생각해보면 인간의 몸이란 게 참 오묘하다. 뇌와 마음은 이성애자인데 내 몸 하나는 특정 신경 스위치는 물리적 자극에 반응해서 절정을 터뜨린다. 이걸 굳이 나는 개인가 아닌가라는 단편적인 틀에 맞춰서 스스로를 괴롭힐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았다. 그냥 인간의 몸에 존재하는 생리적인 스위치를 즐기고 있는 것뿐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혹시나 나처럼 단순한 호기심으로 전리성 야위를 입문했다가는 정체성 혼란을 겪고 밤잠 설치고 있는 형들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너무 불안해하지 마라. 네가 남자의 몸이나 얼굴을 보고 가슴이 뜨는 게 아니라 단지 그 부위의 신경 자극에서 오는 신체적 쾌락에 취해 있는 거라면 넌 여전히 이성애자가 맞다. 그냥 네 몸이 가진 수많은 감각 중 하나를 남들보다 조금 일찍 깨달았을 뿐인 거다. 물론 어디 가서 떳떳하게 나 어제 플러그로 드라이 오르가즘 느낌 하고 자랑할 수도 없겠지만 어차피 자위라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사적인 영역이 아닌가. 남한테 피해 안 주고 혼자 방구석에 안전하게 깨끗하게 즐긴다면 그게 바이든 게이든 그냥 희한한 취향을 가진 이성애자는 무슨 상관인가. 오늘 밤도 나는 깨끗하게 샤워를 하고 젤을 바르고 나만의 비밀스러운 신세계로 들어갈 준비를 한다. 인생 뭐 있냐. 내가 기분 좋으면 그게 장땡이지. 나는 씨발 지금 생각하니까 고민이 아니라 그냥 익면아 애널 상의해봤는데 기분 좀 떨어졌다. 씨발 이게 무슨 고민이야. 안녕하세요. 저는 28살 평범한 남자입니다. 저는 귀신을 봅니다. 귀신을 보게 된 건 22살 군대에서 새벽에 순찰 근무를 쓸 때 귀신을 본 이후로 계속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군대 때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뇌가 고장났나 싶어서 정신과도 다니면서 정신과 약도 먹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귀신이 보이고 나아지질 않습니다. 귀신의 형체는 마치 그림자처럼 검은색으로 사람 실루엣으로 보이고 어떤 귀신은 말까지 합니다. 말하는 게 사람이 평범하게 말하는 것을 역지생한 듯이 뒤틀리게 말합니다. 마치 러시아어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정신과 선생님께서는 이 상태가 나아지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된다면 무당을 찾아가 보는 게 어떠냐고 정신과 선생님이 그런 말을 한다고? 그리고 한창 정신과 다닐 때 아버지께 고민을 털어놓으니 저희 친할머니께서 무당 관련으로 사연이 있으셨고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신기가 있다는 말을 자주 들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예지몽을 자주 꾸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당을 찾아가서 상담받아야 될까요? 인터넷에 알아보니 무당들이 돈을 목적으로 구태라 신내림 받아라 하는데 저는 솔직히 제가 귀신을 보고 그들의 소리까지 듣지만 제 정신병이라는 생각도 들고 미신이나 주술 귀신 같은 건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어찌해야 될까요? 사실이라는 가정하에 말씀드리면은 정신과를 한 3-4군데 정도 더 가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무당들도 어떤 신내림 받았다는 사람 볼 때 정신과 의사의 확실한 처방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정신분열증이랑 저거랑 현상이 비슷하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일단 의사 여러 명한테 다 진찰을 받고서 뭐 정신과 소견적으로 정말 이상이 없다 하면은 본인이 간절하다 하면은 정말 무당을 찾아가서 해야 되지 않을까.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고민이 있으시죠? 이게 조금 어두운 고민일 수도 있는데, 메네라 친구들을 어떻게 제가 무시할 수가 없다는 게 고민입니다. 제가 뭐 이제 살다가 만약에 메네라를 봐요?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악영향이 올까봐, 아니면은 예. 이제 킬로그가 쌓일까봐 그들을 좀 무시를 하잖아요. 예.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그들이 떠난 이후에 그 죄책감을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신경을 쓰게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가 그 사람들 부모도 아니고 제가 조금 위로해주고 밥 사주고 그런다고 해서 갑자기 막 살 힘을 얻는다거나 그러진 않을 거잖아요. 예. 그리고 사실 사람들에 대한 그 연민 자체도 좀 있는 편이고. 그냥 인간에 대한 연민이 있어요? 어느 정도 수준까지의 인간한테 연민을 느끼세요? 제가 예시를 딱 들자면, 제가 만약에 방송 힘들다. 저 너무 힘들어요 네. 하면은 그때도 연민 느낄 수 있나요? 네. 사랑합니다. 네? 일단 네. 네네네네. 그리고, 네. 예, 계속 말씀하시죠. 이게 그 여자 남자 할 거 없이 그냥 그래요, 제가. 그 메네라 친구가 주변에 몇 명 있으시죠? 꽤 많아요. 그리고 외국인도 있어요. 외국인이요? 네. 이태원 사세요? 아니요. 트위터 소설인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냥 몇 명 정도 있어요, 그럼 수가? 잠시만요. 좀 세어볼게요. 예, 손가락 일단 펼치시고. 네네. 대여섯 명? 대여섯 명? 네. 그럼 일반 친구들 몇 명 있어요? 일반 친구들이요? 잠시만요. 아니, 친구가 이렇게 많다고요? 한 4명? 5명 되는 것 같은데? 메네라 친구가 좀 더 많네요. 네. 정이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기본적으로. 예.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살면서
아직까지 누군가의 장례식을 겪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좀 더 그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화를 하게 되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최대한 그거를 피하고 싶어서 더 매니아들한테 매달리면서 야, 너 그러지 마라. 내가 있어줄게. 막 이러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게 메네라 약간 네네. 친구들이 어떻게 만난 거예요? 인터넷으로도 만나고 오프라인으로도 어떻게든 뭔가 만나게 되더라고요. 메네라 도화살 같은 게 있으신가? 맨화살?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근데 놓고 싶은데 놓을 수가 없어서 이제 그게 고민인 거죠. 아,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저랑 완전히 남이고 이게 놓을 필요가 있다는 것도 알아요. 왜냐면은 제가 그 인간들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나라도 있으면은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가끔씩. 네. 진짜 이런 말 하면 좀 그런데 네. 이거 돈 못 버는 카광 아닌가요? 아, 그러니까 카광 방송 나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후원은 네. 없는. 아, 그죠. 근데 저는 제가 감스가 된다 하더라도 그 친구들이 살면은 그거는 만족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제 생각인데 정말 죽을까요? 아니 뭐라고 해야 되지? 아니 사망 키를 데스를 좀 할지 그래서 그것도 솔직히 잘 모르겠고 너무 강인한 책임감을 느끼셔가지고 오히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이게 사실 동정심이나 어떤 책임감이라기보단 오히려 그걸 좋아하는 게 아닐까요, 산자분이. 그러니까 이 1번 메네라가 나한테 또 이런 얘기를 음. 하네? 귀여운 녀석 하면서 약간 오히려 그런 성향이 본인 안에 내재돼 있는 게 아닐까요? 아, 저도 안 그래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매니저한테 그 바코드를 만든 사진을 받았어요. 손목에다가 네. 아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그 친구한테 연락이 오면은 심장이 막 두근거리더라고요. 씨발, 설마 죽기 직전인가 하면서. 그거는 왜 보내는 거예요, 본인한테? 몰라요. 아, 약간 메네라 특인가? 나 이렇게 아파, 이렇게 잘, 봐줘, 약간 이런. 메네라드를 완전히 포용해줄 수 있는 그릇도 되지 못하는데 그들이 죽을까봐 전전긍긍하고 이러는 게 좀 고민인 것 같아요. 까지가 본인 PR인 거 아니에요? 본인 RP인 거 아니에요? 아, 어떻게 보면? 그래요? 까지가 어떻게 보면 본인이 형성한 캐릭터성? 오히려 그렇게 돼버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실 안 그래도 되는데 이미 그래버리니까 뭔가 이걸 놓기가 어려워진 거지. 저도 신경 쓰지 않을 수 있다면 신경 쓰지 않고 싶어요. 그냥 손절 때리면 안 음. 되나요? 그러니까 천천히 손절 때리는 게 오히려 더 힘들 거고 그냥 연락 다 끊고 안 만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소절했는데 죽으면 어떡해요? 그거는 진짜 엄밀히 말하면은 본인들 인생이고 본인들의 선택이고 본인들의 책임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은 죄책감을 왜 느껴야 되나도 저는 모르겠어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인류에게 느낄 수 있는 동정심이 뭐 있을 수는 있는데 개인의 자유의지는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그 사람한테 자유의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안타깝지만 어쨌든 본인의 선택이구나라는 게 가능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런 게 고장나고 결여된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 본인들이 선택한 그거라서 그것도 어쨌든 어쩌면 그분들의 자기 RP인 거죠. 그래서 아, 내가 왜 이렇게까지 책임감을 느끼고 그래야 되지? 시청자 한 분이 내가 감스를 자처해서라도 나를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서 행복을 느끼시는 듯이라는 채팅을 쳤는데 저런 네네.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그것도 좀 맞긴 해요. 예? 맞긴 한데 실제로 그거를 받아보니까 오 씨발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은 이제 불가능하다. 이제 받기 싫다. 아예 받기 싫은 것보다는 버겁다. 근데 저는 그렇다고 버리진 않긴 해요. 지금까지 버린 적은 없어요. 근데 그러면은 그냥 더불어 살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네, 너무 답정너긴 하다. 아니 근데 A 아니면 B여야 돼요. 이 해결법이. 어쩌면 마음속에서 내가 이 사람을 약간 치료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은 혹시 있나요? 그거보다는 나 한 명이라도 옆에 있으면은 좀 더 낫지 않을까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마더 테레사신가요? 근데 이게 사실 본인 책임이 좀 크긴 해요. 왜냐면은 저는 이런 경우를 겪어본 적도 없고 메네라를 살면서 한 명도 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진짜요? 네. 한 번도 오? 저는 살면서 본 말도 적이 안 없어요. 되는데? 아예 가능해요. 오히려 제가 메네라에 제일 가까운 사람이고 제가 살면서. 혹시 근데 그런 것 같긴 그것 때문에 해요. 보시나요? 이거 제가 메네라 같아서 혹시 그런가? 예? 그럴지도. 나 우울해졌어. 어쨌든 뭐 저는 A 아니면 B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네요. 아,
제가 지금 술을 좀 많이 먹어서 그런 거기도 한데 제가 진짜 구원자 콤플렉스 이런 거는 진짜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의 모든 고통이나 예. 괴로움이나 이런 거를 나한테 똘똘 뭉쳐가지고 걔가 나한테 줄 수 있으면은 내가 그거를 다 갖고 그냥 할복을 해버리고 싶어. 나는 너무 그냥 다들 그냥 좀 아, 행복하게 살면 근데 좋겠어. 이거 말하는 거 들으니까 에반게리온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아, 별로 안 좋아해요. 모두의 고통을 다 공유하는 엘시의 용액 상태로 돼버리는 아닌가요? 그거는 너무 찐따 같으니까. 그런 성향이시다. 네. 근데 그러면은 저는 메네라 돌보미 이거 오히려 노림직할 만하지 않나. 재능이 있다라는 생각까지 드네요. 네. 일단 트위터랑 그런 걸 다 일단 인터넷부터 다 끊으셔야 되지 않을까요? 아, 진짜요? 아니 저는 메네라를 진짜로 본 적이 없어요 살면서. 아니, 버거 내가 버거 헤어지자고 예예 하니까 예. 바다에 들어간 사진을 보내더라고요. 더웠나? 그래서 아, 경찰에 신고했더니 지금 경찰차 타고 집 가고 있다고. 덴지 같네요 약간. 아프리카 자원봉사 갔다 오면 메네라 얘네들을 구해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안 그래도 다녀올 생각 있어요. 그럼 해외 봉사 같은 거. 근데 안 가시는 걸 추천해요 저는. 네. 나중에는 거기 있는 사람들까지 다 챙겨야 돼가지고 전 세계를 다 다녀야 되는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연민의 범위를 그리고 좁혀야 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엔. 혹시 저한테도 연민을 느끼신 적이 있나요? 방송 보면서? 저는 기본적으로 조금 음지의 사람들한테는 다 느끼는 편이긴 해요. 예? 그러니까 저도 거기 안에 포함되는. 약간? 축하드립니다. 메나라가 한 명 더 생겼네요, 지금. 아니면은 해결 방법으로 그 유희왕 카드 중에 죽은 자의 소생이 있거든요. 그거 한 7장 정도 들고 다니는 거 어떠세요? 아, 좋네요. 예. 구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잉맨입니다. 정시 출근 뭐지요? 10분 전에 와서 따박따박 세팅하고 준비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부장님 뭐라고요? 저 에어팟 켜서 안 들렸어요. 요즘 MZ들은 다 이렇게 이래요. 유튜브 10,000명이요. 내일 또다시 의자에 와서 편집하는 거야. 알았어? 빠까드나? 그런 거 말고 미스터 비스트요. 팬미팅은 인간적으로 하지 말자. 유튜브 10,000명이 무슨 팬미팅이야. 내가 봤을 때 18 한 5명 나오면 많이 나온 거야, 진짜로. 그거 아무도 안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 난 진심으로. 난 님들이 팬미팅에 나와줄 거라고 전혀 기대 안 해요. 나와서 뭐해? 서울 어딘가에서 만나겠습니다 했는데도 왔어. 만나서 뭐해? 집 반경 100m 아니면 간다고? 저를 위해서 어디까지 올 수 있어요? 님들이 예를 들어서 서울 살아. 근데 내가 부산에서 하지. 그럼 절대 안 올 거잖아. 뭐 수원역에서 한번 해야 되나? 그리고 내가 뭐 장소를 대관해야 될 거 아니야. 니 같으면 가겠냐고? 절대 안 가. 씨발 악플 달 거야 나는. 미친 돼지 새끼 10,000명 됐다고 꺼드럭꺼덕거리는 거 모습하고 유동력으로 씨발 악플 달 거야. 마음만 간다고요? 씨발 마음만 어떻게 가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가? 하이템플러야? 어떻게 보낼 거야? 뭐 걸캅스 보러 가? 그러시면 이거 어떻게 보냈는데 마음만. 내가 이렇게 있다가 땡땡님의 마음 이러면서 씨발 내가 뭐 갑자기 깨달으면서 씨발 내가 그렇게 마음만 보내는 게 뭐야 대체? 만약에 팬미팅 하면 그럼 코스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술 사줘야 되나? 안 한다 해놓고 계속 팬미팅 망상하네? 원래 놓친 애들은 이렇게 하는 거야. 어르신 이번에 칠순잔치 하실 거지? 그런 거 하지마. 나 그런 제일 귀찮아. 하지마. 번거로워. 근데 말로는 밥은 갈비가 좋겠네. 이거야 그냥. 난 도미를 좋아해서 말이지. 안 하신다면서요. 하지마. 치랏? 그냥 이거예요. 찹이랑 뭐랑 그냥 내가 다 주고 싶어. 온 사람들. 아이디 같은 거 다 대조해가지고 당신 누구누구 맞죠? 이상한 사람 아니죠? 노숙자 아니죠? 그냥 돈 받으려고 온 거 아니죠? 하고서 봉투 줘. 부산에서 왔어요? 뭐 이거 10만원. 서울에서 왔어요? 5만원. 기념품 같은 것도 다 줘. 굿즈 같은 거. 밥 먹여. 술이랑 커피 먹여. 마실 사람들. 뭐 질문 같은 거 해. 봉투를 딱 하나하나 주고 싶어 이렇게. 근데 애매하게 일주일 전에 팔로우 했는데 온다? 하면은 저의 그 흑인 가드 조지와 제임스한테 맡겨서 뒤에 안 보이는 방에서 존나게 때리고 싶네요. 일주일 팔로우 했는데 개새끼야. 그 아이쇼 스피드 옆에 계신 경호원분들 아시죠? 그분들도 고용해가지고 괜찮아 제임스 거기까지만 해. 어쨌든 그렇다고요. 만약에 하면은 평소에 띠꺼웠던 사람은 뭐 어떻게 되나요? 그냥 순수. 근데 다시 생각하니까 팬미팅 안 하는 게 낫겠다. 얼굴 기억해놨다가 나중에 고소할 것 같아. 누구누구님이세요? 땡땡님 집으로 우편이 도착했습니다. 주려가 너가 어떻게 나한테